백만장자의 쌍둥이는 비행 중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아 주변 사람들을 짜증나게 했다. 승객들이 무시하려 애쓰는 동안 뒤쪽에 앉아있던 가난한 소녀가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망설임 없이 그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 순간 그녀가 한 행동은 가장 부유한 사람들조차 충격에 빠뜨렸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 안 강민우는 쌍둥이 아기들을 달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한국 최대 기술회사 테크노바의 CEO였지만 지금은 그저 울음을 멈추지 않는 6달 된 쌍둥이 아들과 딸 강하준과 강하나를 가진 아버지일 뿐이었다. 쉿, 하준아, 하나야,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아기들은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높였다. 그의 피로한 표정은 비즈니스 클래스의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승무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다.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강 사장님? 민우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엄마를 그리워한다는 말을 하는 순간 그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들의 어머니인 윤서연은 6개월 전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에 갑자기 사라졌다. 경찰 수사는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고 민우는 혼자서 쌍둥이를 키우게 되었다. 그때 7살쯤 되어 보이는 작은 소녀가 경제석에서 비즈니스 클래스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와 큰 눈을 가진 아이였다. 승무원이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소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민우에게 다가왔다. 아저씨, 아기들이 노래를 듣고 싶어 해요. 소녀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놀라서 소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 아기들은 노래가 필요해요. 그들의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요. 민우의 눈이 커졌다. 넌 어떻게? 넌 누구니? 제 이름은 김소율이에요. 소녀가 대답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래를 알아요. 소율은 망설임 없이 작은 입을 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이 임신 중에 항상 불렀던 자장가였다. 민우만 알고 있는 서연이 직접 작곡한 노래였다. 놀랍게도 쌍둥이들의 울음소리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하준과 하나는 소율의 노래를 듣자 조용해졌고 곧 편안한 표정으로 잠에 들었다. 민우는 충격과 혼란스러움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 노래를 알고 있니? 이건 내 아내가 만든 노래야. 소율은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윤서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녀가 사라지기 전에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니? 내 아내를 어떻게 알지? 저는 고아원에 있었어요. 새로운 가정으로 옮겨지던 중에 위험에 처했죠. 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를 가르쳐 주셨어요. 민우는 주변을 살폈다. 다른 승객들이 이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는 소율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너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이 비행기에 혼자 탄 거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소율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부모님은 2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망치는 중이에요. 도망친다고? 누구한테서? 소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가 기억하는 것들 때문에 저를 원해요.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이 어린 소녀가 그의 실종된 아내와 관련이 있다니, 그것도 그의 아내가 만든 비밀스러운 자장가를 알고 있다니. 게다가 쌍둥이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울음을 그쳤다. 소율아, 제발 정확히 말해줘. 내 아내를 어디서 만났니? 언제였어? 소율은 입을 열려다가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들이 여기 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2명의 남자가 비즈니스 클래스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승무원과 이야기하며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바이오라이프에서 왔어요. 소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바이오라이프. 그 이름은 민우에게 익숙했다. 한국 최대 제약회사였고 최근에 그의 회사 테크노바와 AI 기술 협업 제안을 했던 기업이었다. 서연은 바이오라이프에서 신경과학자로 일했었다. 그녀의 실종 전 서연은 어떤 연구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았다. 소유라 숨어 민우가 결단력 있게 말했다. 그는 소녀를 자신의 재킷으로 가렸다.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승무원이 두 남자를 데리고 민우에게 다가왔다. 강 사장님, 이분들이 잃어버린 조카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린 소녀를 보셨나요? 민우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아니요, 못 봤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거든요. 남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강 사장님, 저는 바이오라이프의 이진호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무단으로 나왔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 보시면 꼭 알려주세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정말 못 봤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민우는 소율에게 속삭였다. 왜 그들이 너를 찾는 거니? 진실을 말해줘. 소율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제가 기억해선 안 되는 것들을요.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기상 상황으로 인해 제주도 착륙이 어려워 김포공항으로 회항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는 결단을 내렸다. 이 소녀는 서연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서연을 찾는 열쇠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소율의 손을 잡았다. 소율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네가 내 아내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줬으면 해. 소율은 진지한 눈빛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강 사장님, 윤 선생님은 살아있어요. 그녀는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6개월 동안 그는 서연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어린 소녀가 희망의 빛을 가져다 주었다. 어떻게 그걸 알지? 민우가 물었다. 제가 특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이 저를 원하는 이유예요. 제 뇌가 다르거든요. 윤 선생님의 연구 때문에요.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난기류를 만난 것 같았다. 쌍둥이들이 다시 울기 시작했다. 민우는 소율에게 부탁했다. 다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을까?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쌍둥이들은 즉시 진정되었다. 민우는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김포에 도착하면 너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게. 그리고 서연을 찾는 데 도움을 줘.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어딘가 익숙했다. 마치 서연의 미소처럼 같자. 사실은요? 소율이 망설이며 말했다. 윤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제가 위험에 처하면 강민우를 찾으라고요. 그래서 전 일부러 이 비행기를 탔어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서연이 내 이름을 알려줬다고?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녀는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를 꺼냈다. 이 안에 메모리, 칩이 있어요. 윤 선생님이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대요. 민우가 펜던트를 받아들었을 때 비행기가 갑자기 크게 흔들렸다. 기내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고 산소 마스크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비상 착륙을 준비하겠습니다. 모든 승객은 안전 자세를 취해 주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들렸다. 민우는 신속하게 쌍둥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소율에게도 마스크를 건넸다. 그는 소율의 손을 꽉 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그가 약속했다. 소율의 눈에 두려움과 확신이 동시에 비쳤다. 저도 알아요. 그래서 윤 선생님이 당신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비행기는 계속해서 흔들렸고 승객들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민우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행동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소녀가 그 열쇠를 쥐고 있었다. 김포공항에 비상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며 민우는 쌍둥이들을 안전하게 품에 안고 소율의 손을 꼭 잡았다. 공항은 혼란스러웠고 응급 차량들과 공항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다행히 비행기는 큰 사고 없이 착륙했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동요된 상태였다. 괜찮니? 민우가 소율에게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여기 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는 빠르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이오라이프의
남자들이 승객들 사이에서 그들을 찾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내 비서가 공항에 와 있어. 그를 통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갈 차를 준비했어. 그는 소율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다. 뛸 수 있겠니? 소율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쌍둥이들을 안고 소율과 함께 다른 승객들 사이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들은 VIP 출구를 통해 빠져나갔고 밖에는 그의 비서 장현우가 검은색 SUV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현우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비상 착륙 소식을 듣고 바로 왔습니다. 현우야, 설명할 시간이 없어. 빨리 차에 타자. 그들은 재빨리 차에 올랐다. 민우는 쌍둥이들을 위한 카시트에 아기들을 안전하게 앉히고 소율도 뒷좌석에 태웠다. 그때 공항 출구에서 바이오라이프 남자들이 나타났다. 빨리 출발해. 민우가 명령했다. 현우는 의문의 표정을 지었지만 곧 엑셀을 밟았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서울 방향으로 달렸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죠? 현우가 백미러로 소율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율이야. 그리고 그녀는 서연과 관련이 있어. 현우의 눈이 커졌다. 사모님과요? 소율아, 현우 아저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말해줄래? 민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소율은 잠시 현우를 관찰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윤 선생님은 바이오라이프에서 특별한 연구를 하고 계셨어요. 네이모신이라는 약물이에요. 이 약물은 사람의 기억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억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민우와 현우는 놀란 표정을 교환했다. 서연이 그런 연구를 했다고? 민우가 물었다. 그녀는 신경과학자였지만 그런 위험한 연구에 참여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 소율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이었어요.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거였죠. 하지만 바이오라이프의 최고 경영자인 조현석 회장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네이모신을 군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어 했어요. 기억을 조작한다고? 현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게 가능해? 네, 가능해요. 소율이 대답했다. 저는 그 증거예요.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소율을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니? 소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실험 대상이었어요. 제 기억은 강화되었고 제가 본 것, 들은 것을 모두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나아가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기억을 제게 이식하려고 했죠. 현우가 놀라서 핸들을 꽉 잡았다. 그게 말이 돼요? 사장님, 이 아이가 하는 말을 믿으세요? 민우는 소율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7살 아이치고는 너무 어른스러웠고 그녀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서연의 자장가를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서연은 왜 사라진 거지? 민우가 물었다. 윤 선생님은 바이오라이프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그녀는 연구를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조 회장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연구 자료를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저도 구해주셨죠.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렇다면 서연은 지금 어디 있니?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강원도 평창의 숲속에 있는 오두막이요.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선생님은 제게 이 펜던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저를 찾기 시작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하셨죠. 민우는 소율이 준 펜던트를 다시 살펴보았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펜던트였지만 그 안에 메모리 칩이 숨겨져 있다고 했다. 사장님, 평창으로 가야 할까요? 현우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돼. 그들이 우리를 쫓고 있을 거야.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그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하준과 하나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사라진 후 그들은 밤에 자주 울었고 민우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무수히 많은 밤을 새웠다. 하지만 소율의 노래를 듣고 나서 그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평화롭게 잠들었다. 소율아, 네가 부른 노래는 어떻게 알게 된 거니? 민우가 물었다. 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날, 그녀는 제게 그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기억했어요.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게 제 능력이니까요. 현우가 다시 물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장님?
민우는 결단을 내렸다. 내 별장으로 가자. 양평에 있는. 거기서 다음 계획을 세울 거야. 차가 서울을 빠져나가 양평으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계속해서 소율에게 질문했다. 바이오라이프가 왜 너를 찾는 거니? 소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가 네이모신의 중요한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뇌 속에는 윤 선생님이 발견한 공식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리고 네, 부모님은 정말로 사고로 돌아가신 거니? 소율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던 시간이 있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윤 선생님은 제 기억 중 일부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어린아이의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비윤리적이고 잔인한 일이었다. 사장님,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현우가 갑자기 말했다. 그는 백미러를 통해 뒤쪽을 주시하고 있었다. 민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색 세단 2대가 그들을 쫓고 있었다. 빨리 현우야. 현우는 엑셀을 밟았고 SUV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뒤의 차들도 속도를 맞추며 따라왔다. 저기 새끼리 있어요. 소율이 갑자기 외쳤다. 그녀는 창밖을 가리켰다. 현우는 주저없이 소율이 가리킨 방향으로 핸들을 돌렸다. 차는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어떻게 이 길을 알지? 민우가 놀라서 물었다. 윤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 왔었어요. 이 길은 지도에 나오지 않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어두운 시골길을 달렸다. 뒤따라오던 차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잠시 후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현우가 물었다.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마을을 지나면 왼쪽에 오래된 폐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숨을 수 있어요. 민우는 소율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네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알지? 정말로 7살 맞니? 소율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제 나이는 7살이에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은 더 많아요. 그들은 소율의 안내에 따라 폐공장에 도착했다. 그곳은 오래전에 버려진 섬유 공장이었지만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누군가 이곳을 은신처로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이곳은 민우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윤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왔던 곳이에요. 소율이 대답했다.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평창으로 가야 해요. 민우는 쌍둥이들을 내려놓고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다. 공장 안쪽에는 간이 침대와 기본적인 생활용품들이 갖춰져 있었다. 서연이 이곳을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다. 사장님, 정말 이 모든 걸 믿으세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확실히 이 상황은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소율은 서연의 노래를 알고 있었고 쌍둥이들은 그녀의 노래에 반응했다. 게다가 바이오라이프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난 내 아내를 찾고 싶어. 민우가 마침내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는 소율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췄다. 소율아, 나는 너를 믿어. 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어. 서연이 왜 나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숨어 있는 거지? 소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윤 선생님은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이 사장님과 아기들을 위험에 빠뜨릴까 봐 두려워하셨어요. 그럼 왜 지금 너를 보낸 거지? 그들이 선생님을 찾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당신에게 보내셨어요. 우리가 함께 그녀를 구해야 해요. 민우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서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니. 그는 6개월 동안 아내가 어디 있는지, 왜 떠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내일 아침 일찍 평창으로 갈 거야. 그가 결심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아, 제가 깜빡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윤 선생님이 이걸 당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펜던트의 메모리 칩을 이 컴퓨터에 연결하면 모든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민우는 노트북과 펜던트를 받아들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이것이 서연으로부터의 직접적인 메시지였다. 6개월 만의 소식이었다. 사장님, 조심하세요. 현우가 경고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민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한 듯 노트북을 켰다. 화면이 밝아지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비밀번호는 뭐지? 그가 소율에게 물었다.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과 윤 선생님이 처음 만난 날짜예요. 민우는 놀랐다. 그는 2015년 3월 15일 서연과의 첫 만남 날짜를 입력했다. 화면이 바뀌고 서연의 얼굴이 영상으로 나타났다. 민우야, 이 메시지를 보고 있다면 소율이 무사히 너에게 도착한 거겠지. 나는 지금 많은 위험에 처해 있어. 내가 발견한 것 때문에. 내 이모시는 단순한 기억 강화제가 아니야. 그것은 인간의 기억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약물이야. 조연석은 이걸 무기로 사용하려고 해. 나는 연구 자료를 훔쳐서 도망쳤어. 하지만 그들이 나를 찾고 있어. 소율은 특별한 아이야. 그녀는 내 이모신의 첫 번째 성공적인 사례야. 그녀의 뇌는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어. 제발 그녀를 보호해줘. 그리고 나를 찾아와. 평창의 오두막에서 기다릴게. 사랑의 민우야. 영상이 끝나고 민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아침 우리는 평창으로 갈 거야.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동이 틀 무렵 민우는 쌍둥이들과 소율을 깨웠다. 그들은 서둘러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고 현우는 차를 점검했다. 아무도 우리를 발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우가 보고했다. 하지만 오래 머물러선 안 될 것 같아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창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약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민우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쌍둥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하준과 하나는 소율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어 보였다. 마치 그들이 소율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율아, 오두막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니? 민우가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평창군 봉평면 근처의 숲속이에요. 제가 안내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재빠르게 짐을 챙겨 채 탔다. 민우는 여전히 서연의 메시지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네이모신이라는 약물, 기억 조작, 그리고 서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이 믿기 힘들었지만 그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사장님, 현우가 운전하면서 말했다. 어젯밤에 노트북을 더 살펴봤습니다. 메모리 칩에는 네이모신에 관한 연구 자료가 가득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지?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네이모신은 뇌의 해마를 표적으로 하는 약물인 것 같습니다. 기억 형성과 저장에 관여하는 부분이죠. 윤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네이모신은 기억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심거나 기존 기억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민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 기술이 악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 맞습니다. 군사적,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죠. 증인의 기억을 바꾸거나 정치인들의 과거를 조작하거나. 소율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네이모신의 초기 버전은 알츠하이머 치료를 위한 것이었어요. 윤 선생님은 사람들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민우는 백미러를 통해 소율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연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니? 많이요. 제가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소율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이 깃들어 있었다. 처음에는 기억력 향상 실험이었어요. 저는 자원자 중 한 명이었고 제 기억력이 놀랍게 향상되었죠.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하지만 조 회장이 다른 실험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게 변했어요. 다른 실험? 소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기억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어요. 특정 색이나 숫자를 다른 것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전체 사건을 다르게 기억하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에 대한 제 기억도 조작되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바꿨다는 거야? 소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때로는 제 기억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어려워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이 어린 소녀가 겪었을 혼란과 두려움을 상상할 수 없었다. 윤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소율이 계속했다. 그녀는 제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죠. 민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서연은 왜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는 혼자 도망쳐야 했을까? 그는 그녀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소율아, 서연이 왜 내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알고 있니? 그가 물었다.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윤 선생님은 당신이 위험해질까봐 두려워하셨어요. 바이오라이프는 강력한 회사예요. 그들은 어디에나 사람을 두고 있어요. 선생님은 당신과 아기들이 표적이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테크노바의 CEO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이오라이프도 한국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 하나였다. 그들의 회장인 조현석은 정치권과도 깊은 연줄이 있었다. 바이오라이프의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비밀연구소는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소율이 덧붙였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네이모신 실험이 이루어져요. 민우는 놀랐다. 어떻게 그런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니?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소율이 단순하게 대답했다.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들이 평창으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노트북에 있는 서연의 연구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네이모신에 관한 과학적 문서들, 실험 결과들, 그리고 서연이 작성한 개인적인 메모들이 있었다. 한 메모에서 서연은 이렇게 적었다. 네이모신의 윤리적 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 약물은 알츠하이머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오용될 가능성도 크다. 조현석은 이미 국방부와 접촉했다. 그들은 네이모신을 정보 수집과 신문에 사용하려 한다. 나는 이 연구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민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서연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현우야, 그가 불렀다. 테크노바의 보안팀에 연락해.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때 갑자기 차의 내비게이션 화면이 깜빡였다. 이상하네요. GPS 신호가 방해받고 있어요. 소율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조심하세요. 이건 그들의 기술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추적하고 있어요. 민우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이미 산속 도로에 들어섰고 주위에는 다른 차량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곧 멀리서 검은색 차량 몇 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빨리 저 오른쪽 길로, 소율이 외쳤다. 숲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현우는 주저없이 핸들을 돌렸고 차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다.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이 길이 오두막으로 가는 길이에요. 민우가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차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나중에는 걸어가야 해요. 약 15분 정도 산길을 달린 후 길이 점점 좁아져 더 이상 차가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차를 숲속에 숨기고 필요한 물품들만 가방에 담았다. 쌍둥이들은 아직 어렸지만 민우와 현우는 아기 캐리어를 이용해 그들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민우가 물었다. 소율은 자신 있게 앞장섰다. 이쪽이에요. 약 30분 정도 걸어야 해요. 그들은 조용히 숲속을 걸었다. 소율은 놀라울 정도로 길을 잘 찾았고 특정 표시들을 알아보는 듯했다. 나무에 새겨진 작은 표시들,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 민우는 서연이 이런 표시들을 남겨둔 것이라고 추측했다. 우리가 거의 다 왔어요. 소율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긴장이 섞여 있었다. 숲이 조금 열리자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그것은 나무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고 외부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서연이 이곳에 있을까? 조심해요. 소율이 갑자기 속삭였다. 누군가 여기 있었어요. 민우는 즉시 멈춰섰다. 어떻게 알아? 소율은 오두막 주변의 흔적들을 가리켰다. 이 발자국들, 그리고 문이 약간 열려 있어요. 윤 선생님은 항상 문을 잠그고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요. 현우가 쌍둥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며 물었다. 바이오라이프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소율이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민우는 결심한 듯 앞으로 나섰다. 현우야, 너는 아이들과 함께 여기 있어. 나는 먼저 들어가 볼게. 사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우가 항의했다. 내가 가야 해. 민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소율에게 고개를 돌렸다. 너도 여기 있어. 하지만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가야 해요. 제가 오두막 내부를 알고 있어요. 숨겨진 것들이 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내 뒤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 그들은 조심스럽게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문은 실제로 약간 열려 있었고 내부는 어두웠다. 민우는 천천히 문을 밀었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서연아. 그가 조용히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서자
내부가 어지럽혀져 있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서둘러 물건들을 뒤진 흔적이 있었다. 윤 선생님은 여기 없어요. 소율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이미 다녀갔어요. 민우는 실망과 걱정으로 가득 찼다. 서연이 붙잡혔을까? 소율은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갑자기 오두막 한쪽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작은 책상이 있었다. 여기 소율이 책상 서랍을 가리켰다. 비밀 공간이 있어요. 그녀는 서랍 바닥을 눌렀고 숨겨진 공간이 열렸다. 그 안에는 USB 드라이브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윤 선생님이 남긴 거예요. 소율이 말했다. 그녀는 메모를 민우에게 건넸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쳤다. 서연의 익숙한 필체가 보였다. 민우에게 만약 네가 이 메시지를 읽고 있다면 소율이 무사히 너에게 도착한 것이겠지. 나는 이곳을 떠나야 했어. 바이오라이프가 내 위치를 알아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안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어. 소율은 그곳을 알고 있어. USB에는 네이모신에 관한 모든 증거가 있어. 이것으로 조현석을 막을 수 있을 거야. 조심해.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 그리고 소율에 관한 진실을 알아야 해. 그녀는 우리의 딸이야, 민우야. 사랑해, 서연. 민우는 메모를 읽고 충격에 빠졌다. 그의 손이 떨렸다. 소율이 우리의 딸이라고? 소율은 슬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윤 선생님, 엄마가 저에게 말해줬어요. 민우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에게는 쌍둥이들만 있었어. 소율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기억에 따르면 저는 7년 전에 태어났어요. 하지만 바이오라이프가 저를 가족에게서 데려갔어요. 그들은 제가 네이모신 실험의 완벽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엄마는 최근에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되었어요. 그녀의 DNA 검사로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소율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다. 그제서야 그는 소율의 눈과 미소가 서연을 닮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지적인 표정은 마치 그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다. 소율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가 정말 내 딸이야. 소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DNA 검사 결과가 USB에 있어요. 엄마가 확인했어요. 제가 당신의 첫째 딸이에요. 민우는 소율을 꽉 껴안았다. 감정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그는 7년 동안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바이오라이프가 그의 아이를 빼앗아갔다는 사실이 그를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채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소율은 그의 품에서 떨어져 진지하게 말했다.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해요. 엄마는 위험해요. 민우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USB를 집어들고 현우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네가 맞아. 우리는 서연을 찾아야 해. 다음 장소는 어디니? 정선에 있는 폐광이에요. 엄마는 그곳에 또 다른 은신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들이 오두막을 나서려는 순간 멀리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렸다. 서둘러야 해요, 소율이 외쳤다. 그들이 오고 있어요. 민우는 소율의 손을 잡고 현우와 쌍둥이들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돌아갔다. 그들은 서둘러 숲속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헬리콥터는 점점 가까워졌고 숲 너머로 오두막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보였다. 정선으로 가야 해. 민우가 결심했다. 그곳에서 서연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우리가 엄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빠? 아빠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소율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엄마를 찾을 거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강원도의 깊은 숲을 빠져나오는데 거의 2시간이 걸렸다. 헬리콥터의 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그들은 안전하게 차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민우는 계속해서 서연의 메모와 소율의 말을 생각했다. 소율이 그의 딸이라니. 그는 아직도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정선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민우가 현우에게 물었다. 약 1시간 정도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 USB를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숲에서 벗어나 한적한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민우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 안에는 여러 폴더가 있었다. 네이모신 연구, 바이오라이프 증거, 그리고 소율이라는 폴더였다. 민우는 소율 폴더를 먼저 열었다.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와 의료 기록이 있었다. DNA 결과는 분명했다. 소율은 99.999% 확률로 강민우와 윤서연의 생물학적 자녀였다. 소율의 출생 증명서도 있었다. 날짜는 7년 전 서울의 한 개인 병원이었다. 이것이 사실이었어. 민우가 충격에 빠져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서연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니. 소율이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외 출장 중이었을 때 저를 낳았대요. 하지만 병원에서 제가 사산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바이오라이프가 저를 데려갔어요. 민우는 머리가 아파왔다. 7년 전, 그는 실제로 미국에서 6개월간의 중요한 사업 확장을 위해 체류 중이었다. 서연은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네이모신 연구 폴더에는 서연의 상세한 연구 노트와 실험 결과가 있었다. 그녀의 노트에 따르면 네이모신은 처음에는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개발되었다. 그것은 뇌에 햄에 작용하여 기억 형성과 회상 과정을 강화시키는 약물이었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네이모신은 단순히 기억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기억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서연의 마지막 노트들은 그녀의 윤리적 갈등을 보여주었다. 네이모신의 최신 실험 결과는 놀랍지만 매우 우려됩니다. 우리는 이제 대상자의 기억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혁명적일 수 있지만 오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조현석은 이미 국방부와 정보기관에 이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적 기억 관리라고 부르지만 이는 사실상 세뇌입니다. 나는 이 연구를 중단하고 싶지만 조현석은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소율에게 이 약물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녀의 뇌는 네이모신에 특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는 사진 기억력 이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떤 정보든 완벽하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라이프는 그녀를 완벽한 증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닌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후 나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율은 내 딸입니다. 강민우와 나의 딸. 그들은 내게서 내 아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구하고 진실을 폭로할 것입니다.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서연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바이오라이프 증거 폴더에는 회사의 비밀 실험과 비윤리적 행위에 관한 문서들이 있었다. 조현석이 고위 정치인들과 나눈 이메일, 네이모신을 이용한 기억 조작 실험의 비디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의 대한 기록도 있었다. 바이오라이프는 네이모신을 무기화하려 했고 정보 수집과 정치적 조작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다. 이건 끔찍하다. 민우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현우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사장님, 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합니다. 민우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아직은 안 돼. 조현석은 정계에 강한 연줄이 있어. 우리는 먼저 서연을 찾아야 해. 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쌍둥이들과 놀아주고 있었다. 하준과 하나는 소율에게 웃으며 반응했다. 마치 그들도 소율이 자신들의 언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소율아, 민우가 불렀다. 정선의 그 폐광에 대해 더 알려줄 수 있니?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원랜드 근처에 있는 옛 탄광이에요. 엄마는 그곳에 비밀 연구실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네이모신의 해독제를 연구하고 있었어요. 해독제? 민우가 놀라서 물었다. 네, 네이모신의 효과를 중화시키는 약물이요. 그것이 엄마의 진짜 목표였어요. 바이오라이프가 네이모신을 오용한다면 그것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민우는 감탄했다. 서연은 항상 선견지명이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 바로 정선으로 가야 해. 민우가 결정했다. 그들은 다시 차에 올랐고 현우는 정선을 향해 운전을 시작했다. 도중에
민우는 노트북에서 발견한 정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바이오라이프의 구조 주요 인물들, 그리고 그들의 비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원주에 있는 그들의 비밀 연구소는 프로젝트 메모리라는 코드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우가 현우에게 말했다. 그곳에서 대부분의 인체 실험이 이루어진다고 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 다른 아이들도 있을까요? 아마도. 서연의 노트에 따르면 그들은 특별한 인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 소율은 그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였고, 소율이 끼어들었다. 저 말고도 다른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 친구 민지도 있었어요. 그녀도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사라졌어요. 소율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우는 소율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소율아. 우리는 그들을 멈출 거야. 그리고 내 친구들도 도울 거야. 차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우는 소율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다. 소율아, 네 기억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조작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니? 소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감정이 있는 기억은 대부분 진짜예요. 조작된 기억은 감정이 부족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요. 하지만 때로는 구별하기 어려워요. 네가 나와 서연에 대한 기억이 있니? 우리가 가족이었을 때에? 소율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아주 작은 기억만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는 기억이요. 아마도 엄마였을 거예요. 그리고 웃는 남자의 얼굴. 아마도 당신이었을 거예요. 아빠, 요자빠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민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점점 소율이 정말 그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선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알렸다. 소율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을 안내했다. 저기 왼쪽 길로 가세요. 폐광으로 가는 비공식 길이에요. 그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폐광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곳은 한때 번성했던 탄광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버려진 상태였다. 강원랜드 카지노와 리조트가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관광객들이 거의 가지 않는 외딴 지역이었다. 저기에요. 소율이 가리켰다. 오래된 광산 입구가 보였다. 입구는 부분적으로 무너져 있었고 위험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그들은 차를 숨기고 조심스럽게 광산 입구로 접근했다. 민우는 쌍둥이들을 안전하게 안고 현우는 필요한 장비를 챙겼다. 정말 이곳에 서연의 연구실이 있는 거니? 민우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입구는 속임수예요. 진짜 연구실은 안쪽에 있어요. 그들은 광산 입구를 통과했다. 안은 어두웠지만 현우가 가져온 손전등으로 길을 밝혔다. 그들은 좁은 터널을 따라 약 50m 정도 들어갔을 때 소율이 멈춰섰다. 여기에요. 그녀가 벽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바위 벽처럼 보였다. 소율은 벽의 특정 패턴으로 손을 대고 눌렀다. 놀랍게도 벽의 일부가 열리며 숨겨진 통로가 드러났다. 와, 현우가 감탄했다. 마치 영화 같군요. 그들은 숨겨진 통로로 들어갔다. 통로 끝에는 현대적인 금속문이 있었고 옆에는 지문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소율아, 내 지문이 등록되어 있니? 민우가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문인식기에 손가락을 대었다. 녹색 불이 켜지며 문이 열렸다.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서자 모두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곳은 완전히 갖춰진 현대적인 연구실이었다. 컴퓨터, 실험 장비, 화학 물질들이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복잡한 분자 구조와 뇌 스캔 이미지들이 붙어 있었다. 이건 정말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엄마의 비밀 연구실이에요. 소율이 설명했다. 여기서 네이모신 해독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방 주변을 살펴보았다. 서연의 흔적이 여기저기 보였다. 그녀가 즐겨 마시던 차, 그녀의 노트, 그녀가 항상 곁에 두던 사진. 민우는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민우와 서연의 결혼식 사진이었다. 그녀가 여기 있었어. 민우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디 있는 거지? 소율은 연구실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발견했다. 여기 엄마의 최신 노트가 있어요. 민우는 재빨리 다가가 노트를 열었다. 서연의 마지막 기록은 이틀 전의 것이었다. 해독제 개발이 거의 완성되었다. NM11 화합물이 네이모신의 효과를 역전시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조연석이 내 위치를 알아낸 것 같다.
바이오라이프 요원들이 근처에서 목격되었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다음 목적지는 우리의 특별한 장소,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의 그 별장이다. 민우가 이 메시지를 찾는다면 그곳으로 와주길 바란다. 해독제의 공식과 샘플을 그곳에 숨겨두었다. 소율, 네가 이것을 읽고 있다면 네 아빠를 잘 안내해 주렴. 사랑한다. 제주도. 민우가 중얼거렸다. 우리의 신혼여행 장소. 소율은 기쁜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아직 안전해요. 우리는 제주도로 가야 해요. 현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제주도까지 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바이오라이프가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면 공항과 항구는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개인 제트기를 이용할 수 있어. 테크노바의 비행장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철저하고 우리는 비밀리에 출발할 수 있을 거야. 소율이 갑자기 연구실 한쪽을 가리켰다. 잠깐만요. 엄마가 여기 뭔가를 남겨둔 것 같아요. 그녀는 실험대 아래쪽 서랍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작은 냉장고가 있었고 안에는 파란색 액체가 든 작은 바이알이 있었다. 이게 해독제의 샘플이에요. 소율이 말했다. 엄마가 항상 백업을 준비해 두셨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바이알을 받아들었다. 이것이 레이모신의 효과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네, 특히 기억 조작을 되돌릴 수 있어요. 엄마는 이것으로 저의 진짜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민우는 해독제를 안전하게 가방에 넣었다. 이제 우리는 서연을 찾아 제주도로 가야 해. 그리고 바이오라이프를 막아야 세웨싱오소. 그들이 연구실을 떠나려는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누군가가 외부 입구에 접근하고 있어요. 현우가 보안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다. 화면에는 여러 명의 무장한 남자들이 광산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바이오라이프 보안 요원들이었다. 다른 출구가 있어. 민우가 소율에게 급히 물었다.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상탈출로가 있어요. 이쪽이에요. 그녀는 연구실 뒤편의 작은 문으로 그들을 안내했다. 그 문은 또 다른 좁은 터널로 이어졌다. 이 터널은 산 반대편으로 나가요. 소율이 설명했다. 우리는 서둘러야 해요. 민우는 쌍둥이들을 단단히 안고 현우는 장비와 해독제를 챙겼다. 그들은 어둡고 좁은 터널을 통해 서둘러 달렸다. 뒤에서는 경보음이 계속 울렸고 멀리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연구실을 발견했어요. 현우가 말했다. 우리를 쫓고 있어요. 민우는 소율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소율아. 우리는 곧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엄마를 찾을 거야. 소율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결심도 보였다.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소율이 말했다.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아요. 민우는 소율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 어린 소녀가 그의 딸이라는 사실에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의 DNA, 그의 결연함, 그리고 그의 지혜가 그녀에게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가족을 지킬 것이었다. 터널의 출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산 반대편의 작은 계곡에 있었다. 다행히 바이오라이프 요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우는 재빨리 휴대폰의 GPS를 확인했다. 차가 있는 곳까지는 약 2km 정도 걸어야 합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 차를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민우는 주변을 살폈다. 해는 이미 저물기 시작했고 곧 어두워질 것이었다. 그는 쌍둥이들이 피곤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가 결정했다. 현우야, 테크노바 강원지사에 연락해봐. 그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수 있는지 확인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그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회사 차량이 30분 안에 가장 가까운 도로까지 올 수 있답니다. 우리는 그곳까지만 걸어가면 돼요. 잘 됐군. 민우가 안도했다. 소율아, 괜찮니? 조금만 더 걸을 수 있겠어? 소율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 민우는 쌍둥이들을 안고 현우는 소율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숲속에 머물면서 노출을 최소화했다. 약 20분 후 그들은 작은 도로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10분 정도 기다리자 테크노바 로고가 있는 검은색 밴이 도착했다. 운전자는 강원지사의 보안 책임자인 박진수였다.
사장님 안전하게 계셔서 다행입니다. 진수가 그들을 맞이했다. 현우 씨에게서 긴급 상황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진수 씨. 우리는 즉시 서울로 돌아가야 해. 그들은 서둘러 차에 탔고 진수는 빠르게 운전을 시작했다. 도로에는 다른 차량이 거의 없었고 그들은 안전하게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었다. 현우 씨가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수가 말했다. 바이오라이프가 당신을 쫓고 있다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네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상황이 복잡해요. 지금은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최대한 빨리 서울의 테크노바 본사로 가야 해. 거기서 제주도행 비행기를 준비할 거야. 진수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차 안에서 소율은 쌍둥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다. 하준과 하나는 그녀의 노래에 편안하게 반응했다. 민우는 이 세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자녀들. 그는 여전히 소율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에 적응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받아들였다. 서울까지는 약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진수가 말했다. 민우는 노트북을 다시 꺼내 서연의 파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네이모신과 그 해독제에 대한 과학적 문서들을 연구했다. 비록 그는 과학자가 아니었지만 이 연구의 중요성은 이해할 수 있었다. 현우야, 테크노바의 바이오테크 부서 책임자인 김태현 박사에게 연락해. 그에게 이 데이터를 보내고 해독제에 대한 의견을 구해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현에게 연락했다. 그는 데이터의 일부를 암호화하여 보냈다. 소율이 민우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빠, 엄마가 정말 제주도에 있을까요? 민우는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럴 거야. 서연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제주도의 그 별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장소야. 어떤 곳인데요? 소율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 곳이야. 성산일출봉 근처의 작은 별장이지. 그곳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누었어. 가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꿈도. 소율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그 꿈의 일부인가요? 민우는 소율을 가슴에 안았다. 물론이지. 넌 항상 우리 꿈의 일부였어.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몰랐을 뿐이야. 잠시 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태현 박사였다. 태현 박사님이 해독제의 공식을 검토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끊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혁신적인 연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독제의 안정성에 관한 우려도 있어요. 완전한 임상 시험 없이는 그 효과와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대로군.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필요하다면 이 해독제를 사용해야 할지도 몰라. 그때 진수가 백미러를 통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뒤에 차량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계속해서 우리와 같은 속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민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그들은 쫓기고 있었다. 더 빨리 가주세요. 그가 진수에게 말했다. 진수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뒤의 차들도 속도를 맞추었다. 그들이 바이오라이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소율이 불안하게 말했다. 민우는 소율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들을 따돌릴 거야. 진수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출구로 빠져나갔다. 뒤에 차들도 따라왔지만 진수는 복잡한 도로 패턴을 통해 그들을 혼란시키려 했다. 근처에 경찰서가 있어요. 진수가 말했다. 그곳으로 가는 게 어떨까요? 민우는 머리를 저었다. 아니, 우리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어. 조연석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 그는 경찰 내부에도 사람을 두고 있을 거야. 진수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민우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계속해서 복잡한 도로를 통해 추적자들을 피하려 노력했다. 저기 터널이 있어요. 현우가 가리켰다. 들어가서 출구 직전에 차를 바꿀 수 있을까요? 민우는 현우의 아이디어를 이해했다. 좋은 생각이야. 진수 씨 터널로 가주세요. 테크노바 서울지사에 연락해서 터널 출구에 다른 차를 대기시켜 달라고 해. 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터널을 향해 달렸다. 현우는 재빨리 서울지사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이 터널에 진입하자 뒤따라오던 차들도 함께 들어왔다. 터널 안은 어두웠지만 진수는 빠르게 운전하여 출구 쪽으로 향했다. 터널 출구가 가까워졌을 때
그들은 도로 한쪽에 테크노바의 로고가 있는 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진수는 재빨리 차를 세웠고 그들은 서둘러 다른 차로 옮겨 탔다. 빨리, 민우가 명령했다. 소율과 쌍둥이들이 안전하게 새 채 탑승하자 민우와 현우도 뒤따랐다. 새 차의 운전자는 테크노바의 수석 보안 담당자인 정승호였다. 사장님 안전하게 본사로 모시겠습니다.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진수도 원래 차를 운전하여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 기만 전술이 추적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를 바라면서 진수 씨는 괜찮을까요? 소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진수는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야. 그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 승호는 서울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통해 그들을 안전하게 테크노바 본사로 데려갔다. 대형 빌딩의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은 안전한 것 같았다. 승호 씨, 즉시 회사 제트기를 준비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밤 제주도로 가야 합니다. 승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비행기는 김포공항에서 1시간 안에 준비될 것입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테크노바 본사의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민우의 개인 사무실은 강화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잠시 동안 그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민우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다. 현우야, 제주도의 별장 상태를 확인해봐. 아직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지, 주변에 수상한 활동은 없는지. 현우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다. 소율은 쌍둥이들을 돌보면서 사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워요, 그녀가 말했다. 저는 도시를 자주 보지 못했어요. 주로 연구소나 시설에만 있었거든요. 민우는 소율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부터는 네가 보고 싶은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줄게. 약속해.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서연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정말로 그들의 딸이라는 증거는 계속해서 나타났다였고 사장님, 현우가 불렀다. 별장은 아직 당신 명의로 되어 있고 최근에 전기와 수도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누군가 그곳을 사용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건 서연이 그곳에 있다는 뜻이야. 그녀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승호였다. 사장님, 비행기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이오라이프 측에서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모든 공항과 항구에 당신의 출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민우는 이 말을 문질렀다. 어떤 이유로 리누 아동 유괴라고 합니다. 그들은 소율이 바이오라이프의 특수치료 프로그램에 있던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녀를 불법적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거죠. 민우는 분노했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야. 소율은 내 딸이라고. 우리는 DNA 증거도 가지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주장에 맞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을 제주도로 보내야 합니다. 민우는 깊이 생각했다. 테크노바의 비공개 헬리패드를 사용할 수 있을까? 회사 헬리콥터로 인천까지 가서 거기서 제트기를 타는 건 어떨까?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바이오라이프가 우리 빌딩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 우리는 서연을 찾아야 해. 준비를 마치고 그들은 비밀 엘리베이터를 통해 테크노바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헬리콥터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조종사가 말했다. 하지만 인천까지 안전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헬리콥터에 탑승하려는 순간 옥상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바이오라이프의 보안 요원들이었고 선두에는 이진호가 서 있었다. 강민우 씨, 소녀를 넘겨주세요. 진호가 요구했다. 그녀는 우리의 환자입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해요. 민우는 소유를 보호하듯 그녀 앞에 섰다. 그녀는 내 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녀를 불법적으로 실험 대상으로 삼았지. 진호는 웃었다. 그녀가 당신의 딸이라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녀의 부모는 사고로 사망했어요. 우리는 공식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기록이지. 민우가 반박했다. 우리는 DNA 증거가 있어. 소율은 내 딸이고 그녀의 어머니는 윤서연이야. 너희가 그녀를 훔쳐갔지.
진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강 사장님, 이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이모신 프로젝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이에요. 조현석 회장님은 이미 정부 고위층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민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너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실험을 했어. 그리고 내 아내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 그때 헬리콥터의 엔진이 더 큰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조종사가 그들에게 급히 탑승하라고 신호했다. 소율아, 빨리, 민우가 외쳤다. 소율은 쌍둥이들과 함께 재빨리 헬리콥터에 탔고 민우와 현우도 뒤따랐다. 진호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승호와 테크노바 보안팀이 그를 저지했다. 헬리콥터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곧 테크노바 빌딩을 떠나 서울의 밤하늘로 올라갔다. 아빠, 저 사람들이 정말 정부의 승인을 받았을까요? 소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소율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마도 일부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여전히 잘못된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헬리콥터는 서울 상공을 가로질러 인천으로 향했다. 민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서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용감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거대한 음모와 싸우고 있었고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서연아.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혼자가 아니야. 헬리콥터가 인천의 작은 비공개 비행장에 착륙했을 때 그들은 테크노바의 제트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서둘러 비행기로 옮겨 탔다. 제주도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파일럿이 말했다. 날씨는 좋은 편이니 문제없을 겁니다. 민우는 소율과 쌍둥이들이 안전하게 자리에 앉도록 도왔다. 하준과 하나는 이미 피곤해 보였고 소율도 긴 하루를 보낸 후 지쳐 보였다. 조금 쉬어도 좋아, 소율아. 민우가 말했다. 제주도에 도착하면 깨워줄게.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는 반드시 엄마를 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할 거야. 소율은 곧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민우는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첫째 딸. 그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비행기가 제주도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민우는 서연의 연구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네이모신은 원래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한 혁신적인 치료제로 시작되었지만 조현석의 지시에 따라 기억 조작 도구로 발전했다. 서연은 이 위험한 용도를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녀는 해독제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바이오라이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현우야, 이 모든 증거들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민우가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테크노바의 가장 안전한 서버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바이오라이프가 우리를 막더라도 증거는 살아남을 겁니다. 민우는 안도했다. 적어도 진실은 살아남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서연을 찾고 그들의 가족을 다시 모으는 것이었다. 제주도 국제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파일럿이 안내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민우는 소율을 부드럽게 깨웠다. 소율아, 우리가 거의 도착했어. 제주도야. 소율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정말요? 우리가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럴 거야. 오늘 밤 우리는 엄마를 찾을 거야. 비행기가 제주도 공항에 착륙하고 그들은 서둘러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다. 성산 일출봉으로 가는 길은 약 1시간 정도 걸렸다. 창밖으로는 제주도의 아름다운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여기가 정말 아름답네요. 소율이 감탄했다. 엄마는 이곳을 정말 좋아했나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서연은 이곳을 사랑했어. 우리는 결혼 후 이곳에서 2주를 보냈고 그 후로도 여러 번 방문했지. 그녀는 항상 일출봉에서 해돋이를 보는 것을 좋아했어. 차는 마침내 작은 해안가 마을에 도착했다. 그들의 별장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제주 가옥 스타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었다. 저기에요. 소율이 흥분해서 창밖을 가리켰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들이 별장 앞에 차를 세웠을 때 민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정말로 이곳에 있을까? 7개월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조심하세요. 현우가 주위를 살폈다.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직감은 그에게 서연이 이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별장으로 접근했다. 창문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 나왔다. 그는 천천히 문 앞에 섰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는 윤서연이 서 있었다. 민우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아.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울컥했다. 소율이 갑자기 앞으로 뛰쳐나갔다. 엄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소율을 껴안았다. 소율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민우는 쌍둥이들을 안고 서연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하준과 하나를 보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기들 얼마나 컸는지. 민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의 아내, 그의 사랑.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났다. 들어오세요, 빨리. 서연이 그들을 안으로 이끌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아요. 그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우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가족은 다시 함께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민우는 이곳이 여전히 그들의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라는 것을 느꼈다. 벽에는 그들의 결혼, 사진과 행복했던 순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서연은 신중하게 문을 잠그고 창문의 커튼을 모두 닫았다. 우선 앉으세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가족을 다시 만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피곤할 거예요. 민우는 쌍둥이들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하준과 하나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소율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옆에 붙어 있었다. 마치 서연이 다시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서연아, 네가 살아있어서. 민우는 목이 메었다. 6개월 동안 매일 너를 찾았어. 경찰도 사설 탐정도 아무도 단서를 찾지 못했어.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숨어야만 했어요. 당신과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어요. 바이오라이프는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현우는 조용히 방의 한쪽 구석으로 물러나 가족에게 사적인 시간을 주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다. 소율이 내 딸이라고? 민우가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민우야. 당신이 미국에 있을 때 내가 임신했어요. 하지만 출산 후 병원에서 아이가 사망했다고 했어요. 나는 충격에 빠졌고 당신에게 이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소율은 살아있었어.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바이오라이프에서 네이모신 연구를 시작하고 약 1년 후였어요. 우연히 실험 대상자들의 DNA 프로필을 검토하던 중 소율의 DNA가 내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했죠. 소율은 우리의 딸이었어요. 바이오라이프가 그들이 우리 아이를 데려갔던 거예요. 두 소율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엄마가 저를 알아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 기억에는 다른 부모님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조작된 기억이었죠. 민우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그들이 그런 짓을... 조연석은 처음부터 네이모신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인지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찾고 있었죠.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유전자 마커를 가진 아이들이요. 그리고 소율은 그녀는 완벽한 대상이었어요. 우리의 DNA 조합이 그녀에게 특별한 잠재력을 주었어요. 그들은 병원 기록을 조작하고 소율을 데려갔어요. 민우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니, 소율아? 소율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기억력 테스트였어요. 저는 항상 다른 아이들보다 잘 기억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네이모신을 주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소량이었어요. 그러자 제 기억력이 더 좋아졌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 다음 그들은 제 기억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계속했다. 네이모신은 햄에 직접 작용해요.
기억을 형성하고 저장하는 과정을 강화하죠. 하지만 고농도에서는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기존 기억을 재구성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율의 부모에 대한 기억을 민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소율에게 다른 부모가 있었다는 기억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부모가 사고로 돌아갔다는 기억도요. 그것이 그들의 실험 중 하나였어요. 기억 조작의 효과를 테스트하는 거죠. 민우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어떻게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지? 조현석에게는 윤리적 한계가 없어요. 서연이 쓰라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에게 네이모시는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권력이었죠. 기억을 조작할 수 있다면 당신은 현실 자체를 조작할 수 있어요. 민우는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어떻게 소율을 구했어? 그리고 왜 도망쳐야 했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가 소율이 우리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나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이모신 연구의 모든 데이터를 복사하고 해독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조현석이 내가 무언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소율이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엄마는 매일 밤 제게 와서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불러주셨죠. 그 노래는 제 진짜 기억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 노래는 우리의 연결고리였어.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도망쳤어. 소율을 데리고 나왔고 모든 증거와 해독제의 초기 버전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조현석의 사람들이 바로 뒤쫓아왔죠. 그래서 소율을 안전한 곳에 두고 혼자 도망친 거야. 민우가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율은 네이모신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해독제의 공식도 있었죠. 그들이 그녀를 다시 잡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보호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민우야. 하지만 왜 직접 나를 찾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두려웠어요. 바이오라이프는 강력해요. 그들은 이미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다가가면 당신도 위험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소율에게 계획을 말해주었어요. 만약 그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요.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거야.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쫓고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조현석은 네이모신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고 정부를 설득했어요.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고 있죠. 현우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사장님, 방금 테크노바 보안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바이오라이프가 공식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답니다. 그들은 소율이 특수치료 프로그램의 환자이며 당신이 그녀를 불법적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민우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DNA 증거가 있어. 소율은 우리의 딸이야. 하지만 그들도 위조된 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소율의 출생과 입양에 관한 모든 기록을 조작했어요. 법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소율을 다시 데려갈 수도 있어요. 민우는 생각에 잠겼다. 그는 테크노바의 CEO로서 상당한 영향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이오라이프도 강력했다. 특히 그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직접 행동해야 해. 그가 마침내 말했다. 조현석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네이모신의 진정한 목적을 세상에 알려야 해.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은 모든 주요 언론사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우의 눈이 빛났다. 테크노바의 연례 기술 박람회가 내일 서울에서 열려 전 세계의 언론이 그곳에 모일 거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할 수 있어. 너무 위험해요. 서연이 반대했다. 그들은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민우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것은 소율뿐만 아니라 네이모신의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일이야. 우리가 가진 증거로 조현석을 막을 수 있어.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먼저 소율에게 해독제를 투여해야 해요. 그녀의 진짜 기억을 되찾게 도와줘야 해요. 소율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해독제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연은 부드럽게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이모신의 효과가 역전될 거야. 조작된 기억들이 사라지고 진짜 기억들이 더 선명해질 거야.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곧 나아질 거야. 민우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이미 소규모 임상 시험도 했고 부작용은 최소화되었어요. 소율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해요. 그녀의 증언이 바이오라이프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소율은 용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됐어요. 제 진짜 기억을 되찾고 싶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바이알과 주사기를 꺼냈다. 이것이 해독제의 최종 버전이에요. 정선의 연구실에서 완성했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사기에 파란색 액체를 채웠다. 소율아, 조금 따끔할 거야. 소율은 용감하게 팔을 내밀었다. 서연은 전문적인 손길로 소율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소율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떻게 느껴지니?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천천히 대답했다. 아직은 평소와 같아요. 하지만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서연이 설명했다. 해독제가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소율은 이제 쉬어야 해요. 내일 아침이면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민우는 소율을 소파에 눕혔다. 소율은 이미 졸린 듯 보였다. 조금 자고 싶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렴 소율아,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 있을게. 소율이 잠들자 민우와 서연은 쌍둥이들도 안전하게 눕혔다. 새 아이들이 모두 평화롭게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잠시 침묵했다. 우리 가족이 마침내 함께 있네. 민우가 감격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들은 주방으로 자리를 옮겨 현우와 함께 다음 계획을 논의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민우가 말했다. 박람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돼.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 바이오라이프는 분명히 우리를 막으려 할 거예요. 서연이 걱정했다. 조연석은 이미 당신이 소율을 납치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어요. 민우는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어야 해. 현우야, 테크노바의 모든 법무팀을 소집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준비하고 소율의 DNA 검사 결과도 확인해. 네, 사장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일까요? 우리는 그냥 다른 나라로 떠날 수도 있어요. 가족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거죠. 민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야. 바이오라이프는 계속해서 다른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거야. 우리는 이것을 멈춰야 해. 소율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그때 소율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민우와 서연은 재빨리 거실로 달려갔다. 소율아, 괜찮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율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엄마, 아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진짜 기억이요. 민우와 서연은 소율의 옆에 앉았다. 소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기억해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진들, 제게 말해준 이야기들 모두 거짓이었어요. 서연은 소율을 부드럽게 안았다. 괜찮아, 소율아. 이제 안전해. 우린 너를 절대 다시 그들에게 보내지 않을 거야. 소율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단력이 있었다. 저도 싸우고 싶어요. 제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모두 말할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민우는 감동을 받았다. 그의 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함께 할 거야, 소율아. 그가 약속했다. 우리 가족은 이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제주도의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내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마침내 자유롭게 될 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 센터는 테크노바의 연례기술 박람회로 인해 사람들로 붐볐다. 전 세계에서 온 기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이 강민우의 CEO 키노트 연설을 기대하며 모여들었다.
올해의 주제는 미래를 위한 기술 혁신이었지만 민우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백스테이지에서 민우, 서연, 소율, 그리고 테크노바의 핵심 임원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쌍둥이들은 민우의 부모님이 돌보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됐나요? 민우가 현우에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법무팀이 모든 증거를 검토했고 이미 검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주요 언론사들에게도 자료를 배포했어요. 공개 발표가 시작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보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소율아, 준비됐니? 서연이 소율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소율은 용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해독제의 효과로 그녀의 진짜 기억은 이제 완전히 돌아왔다. 그녀는 바이오라이프에서의 경험을 모두 기억했고 다른 아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실험을 당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네, 엄마. 저는 모든 것을 말할 준비가 됐어요. 민우는 그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함께 이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7년 동안 그는 소율의 존재를 몰랐고 6개월 동안 서연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이제 그들은 함께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5분 후에 시작합니다. 스태프가 알렸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모두 준비됐나요? 이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연석은 우리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서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해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때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통화를 하고 급히 민우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바이오라이프의 보안 요원들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이진호가 이끌고 있어요. 그들은 당신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의 보안팀이 그들을 지연시킬 수 있나?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찰의 협조를 받고 있어요. 소율 납치 혐의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민우와 서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우리는 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서연이 제안했다. 민우, 당신은 무대에 오르세요. 나는 소율과 함께 뒤에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신호를 주면 우리가 나갈게요. 민우는 망설였지만 시간이 없었다. 좋아, 하지만 조심해. 이제 강민우 테크노바 CEO를 무대에 모시겠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마지막으로 서연과 소율에게 키스를 하고 무대로 향했다. 수천 명의 관중들이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민우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은 테크노바의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오늘 저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윤리적 위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이오라이프라는 회사가 네이모신이라는 약물을 개발했습니다. 이 약물은 표면적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민우의 발언이 이어지자 관중들은 충격을 받은 듯했다. 그는 계속해서 네이모신의 실체와 바이오라이프의 비윤리적 실험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그들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실험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의 딸을 포함해서 무대 뒤편에서 서연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뒤쪽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진호와 여러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다. 윤서연 박사, 진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소율, 당신들은 이제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서연은 소율을 보호하듯 앞에 세웠다.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진호 씨.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진호는 비웃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연석 회장님은 강력한 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소동은 곧 진정될 거예요. 그럴까요? 서연이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재생했다. 그것은 조현석의 목소리였다. 네이모신의 군사적 응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약물로 기억을 조작하고 충성도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불편한 진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 우려는 무시하세요. 우리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것은 조작된 거예요. 아니요, 진짜예요. 서연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주요 언론사와 검찰에 전달되었습니다. 무대에서 민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공개하고 있었다.
이제 제 아내이자 이 연구의 전 책임자였던 윤서연 박사와 바이오라이프의 실험 피해자이자 우리의 딸인 소유를 소개하겠습니다. 관중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으로 술렁였다. 하지만 서연과 소율은 무대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백스테이지를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가 말했고 무대 뒤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곳에서 그는 진호와 그의 부하들이 서연과 소율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우와 테크노바 보안팀도 그곳에 있었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들을 놓아주세요. 민우가 명령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차분했다. 강 사장님,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이모신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것인가요? 민우가 반문했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때 문이 열리고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민우의 심장이 무거워졌다. 그들이 진호의 편인 것일까? 하지만 놀랍게도 선두의 경찰은 진호를 향해 다가갔다. 이진호 씨, 당신은 불법 인체 실험, 아동학대,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됩니다. 진호의 얼굴이 충격으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당신들은 누구 지시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검찰의 합동수사팀입니다. 경찰이 대답했다. 조연석도 현재 체포되었습니다. 민우, 서연, 소율은 놀라움과 안도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증거는 이미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경찰이 진호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한 후 현우가 설명했다. 어젯밤에 제출한 증거들이 검찰을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바이오라이프 본사와 연구소를 수색 중이에요. 민우는 서연과 소율을 꽉 안았다. 이제 정말 끝난 거야. 우리는 이겼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시 무대로 돌아갔다. 관중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었다. 뉴스는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여러분, 민우가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제 아내 윤서연 박사와 우리의 딸 소율을 소개합니다. 서연과 소율이 무대에 올라오자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 소율은 약간 긴장한 듯했지만 부모님 곁에서 용기를 내었다. 서연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전 바이오라이프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네이모신 프로젝트의 원래 목적은 알츠하이머와 같은 기억장애를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석과 바이오라이프는 이 연구를 왜곡하여 인간의 기억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녀는 네이모신의 작용 원리와 위험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했고 바이오라이프가 어떻게 실험을 진행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세부사항을 공개했다. 그런 다음 소율이 앞으로 나섰다. 작은 소녀가 수천 명의 관중 앞에 서자 방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제 이름은 강소율입니다. 그녀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7년 전 윤서연과 강민우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바이오라이프는 저를 부모님에게서 빼앗아갔고 제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네이모신을 투여하고 제 기억을 조작했습니다. 저는 다른 부모님이 있었고 그들이 사고로 돌아갔다고 믿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충격의 한숨이 들렸다. 하지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소율이 계속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율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실험을 당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의 완벽한 기억력은 그 어떤 증거보다 강력했다.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바이오라이프의 실체와 네이모신 프로젝트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알려졌다. 몇 시간 후 민우와 서연, 소율은 테크노바 본사로 돌아왔다. 그들은 쌍둥이들과 재회했고 마침내 완전한 가족으로서 함께 있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소율이 물었다.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바이오라이프는 수사를 받게 될 거야. 조연석과 그의 동료들은 재판을 받을 거고 네이모신 프로젝트는 중단될 거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요? 소율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이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가 그들을 돕겠다고 약속할게. 해독제로 그들의 기억을 되찾게 해주고 가족들을 찾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족은? 소율이 다시 물었다. 민우와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함께 할 거야. 민우가 대답했다. 너와 하준 하나,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어. 서연은 소율을 안아주었다. 우리가 잃어버린 7년을 보상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 보낼 거야. 약속할게. 소율의 눈에 행복한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우리가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평범한 가족일 뿐이야. 몇 주 후 바이오라이프의 수사는 계속되었고 네이모신 프로젝트의 모든 피해자들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서연의 해독제는 조작된 기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진짜 가족과 재회했다. 민우는 테크노바를 통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고 서연은 해독제의 개발을 완료하여 의학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고 기억 조작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엄격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었다. 소율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비록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과 지능은 그녀가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쌍둥이들은 그들의 언니를 매우 좋아했고 세 아이들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어느 평화로운 저녁, 강 가족은 제주도의 별장에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휴가를 위해서였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며 그들은 함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마침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서연이 민우에게 속삭였다. 민우는 그의 아내와 세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의 기억은 이제 우리 것이야.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어. 소율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놀라운 기억력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두려움의 원천이 아니라 선물이 되었다. 네, 그녀는 모든 행복한 순간들,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소율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우리는 아직 함께 만들어갈 많은 기억들이 있어요. 민우와 서연은 소율의 지혜에 미소 지었다. 그들의 딸은 나이에 비해 성숙했지만 이제 그녀는 단지 과학적 실험 대상이 아닌 사랑받는 아이로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그래, 소율아, 민우가 대답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야. 가족이 해변을 따라 걸은